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4장 재무계획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내용은 짧지만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경영자나 아니면 이 재무 분야 담당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미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미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정재무제표라고 부르고, 그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매출액 백분율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일단 재무제표의 항목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출과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것에 비례해서 여러가지 항목들도 똑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추정을 하느냐? 일단 그 여러 계정들 혹은 이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시에서는 매출과 비용의 비례 관계가 1000일 때 833이니까 83.3%를 항상 차지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매출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이 늘어났을 때 비용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배당이나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손익계산서부터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잠깐 넘겨놓고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채워넣고, 다만 요 부채와 자기자본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자산 쪽의 값과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EFN,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적절하게 아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했던 요 부채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자본 부분에서 채워넣으면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냐면, 기업이 돈이 언제 필요할까? 라는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은 그 생명 주기가 있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이 초반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어린 시절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이미 중장년이 된 그런 시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기업이 돈이 필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젊은 시절, 이제 어린 기업들이 보통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자산이 늘어나려면 필요 외부 자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원래 있던 자산에 더해서 추가로 자산이 필요해졌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기업이 돈을 번다면 내부에서 충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한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것을 부채로 빌려오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기업은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성장을 하는 게 좋겠죠. 항상 그 자리 그대로라면 뭐하러
이거를 계속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학원을 가서 내가 학문적인 그 성적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갔는데 학원에 수강료를 비싸게 냈는데 내 영어 실력이나 내 수학 실력이 하나도 안 는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러면은 굳이 그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치 기업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 기업을 밀어줬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다 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다가 열심히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의 경영자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여러가지 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낳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성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들은 왜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경쟁사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라고 압박을 할 거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경영진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릴 수가 있죠. 특히 이게 여러분들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직원과 임원의 차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그 직급의 순서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뭐 그 상무, 전무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부장 정도부터는 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래의 대리나 과장이나 뭐 일반 사원은 평사원은 일을 잘 못해도 보통 우리나라의 정서나 노동법상 잘리지 않습니다. 욕을 먹겠지만 하지만 이제 부장급 이상이 되면은 못하면 욕을 먹기 전에 잘린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임원이 되면은 그 파리 목숨이다. 이제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일부러 승진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위에 내가 이 기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 교체함으로써 이제 더 나은 그런 성과를 내고자 이제 하는 거죠. 또 우리 기업이 계속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 소비자들의 그 외면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입지가 약화되다가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은 또 새로운 모델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럴 텐데 우리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있는 청산이라는 것은 다 털고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이 법적인 용어로는 청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성장과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무조건 성장을 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항상 애매해요.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무조건 반드시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표현인데 그것처럼 이 기업의 성장도 적정하게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성장하면 거꾸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성장을 하는 데는 필요 외부 자금이라는 것이 뒤따른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빌려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과도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이 늘어나서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성장률일까? 이제 이것은 사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그 두 가지 성장에 대한 지표를 계산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내부 성장률입니다. 내부 성장률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전혀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장에서 배웠던 자산 이익률 RO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B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보율을 뜻합니다. 이 유보율이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몫을 제외하고 기업이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냅둔 것을 우리는 유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보율이 영향을 미친다. 이 식을 만드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금이 필요 없으려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금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단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성의 지표인 RO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자산 이익률이 크면 클수록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1 빼기 이것이기 때문에 분모는 작아져서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성장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다 투자자한테 주고 끝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 주고 킵해야 됩니다. 킵하는 것이 바로 요 유보율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최대한 밖에 안 유출시키고 남긴다. 그래야지만 요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져서 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출액 백분율법에 기반해서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매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매출이 S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비용을 빼고 순이익이 I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쪽에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있을 것인데, 자산의 전체 크기를 A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이번에 G만큼 성장을 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기업의 매출이 10% 성장했다라고 하면은 G는 0.1, 10%가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의 매출이 15% 성장했다라고 하면은 G가 0.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에 비례한다. 이제 이 항목들이 매출에 비례한다. 이 매출액 백분율법의 가정을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편의상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손익계산서가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 이고, 이것을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매출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어떻게 늘었느냐? S 곱하기
1 플러스 G로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비용들도 다 일정하게 늘어났다면 우리는 순이익도 결과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면 I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매출이 S라는 값이었을 때 순이익이 I였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일 때 순이익이 15였다면 매출이 10% 늘어서 110이 된다면 이것은 110 곱하기 100분의 15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썼던 매출액 백분율법이 순이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순이익을 추가로 보면은 일부는 배당이 되고 일부는 유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가는 몫이 지금 B라는 비율로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보로 가는 것은 I 중에서 B만큼 가고 이 배당과 유보를 합치면 무조건 반드시 순이익 100%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 배당은 I 곱하기 1 빼기 B만큼 나머지만큼 배당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유보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이 늘어난 순이익에 대해서 똑같은 유보율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I 곱하기 1 플러스 G 이 새로운 순이익에 대해서 B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추정손익 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몫은 이제 새로 늘어난 순이익인 I 곱하기 1 플러스 G에다가 B를 곱한 값이 될 것이다. 한편 저쪽에다 할게요. 재무상태표의 경우도 아까 자산이 A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정 새로운 미래의 재무상태표는 늘어났겠죠. 매출액 백분율법에 의해서 똑같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G로 이제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따져보면 여기서 여기의 차이는 A 곱하기 1 플러스 G에서 원래 A가 있었으니까 그 변화된 부분은 A 곱하기 G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A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G가 있는데 A 곱하기 1은 A니까 이거랑 이거랑 서로 약분이 되고 A 곱하기 G만 남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A 곱하기 G일 겁니다. 이게 변화된 양.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산이 증가한 부분은 G 곱하기 A가 된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 원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크기는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과 항상 일치한다 라는 것이 재무상태표 항등식의 원리였어요. 근데 그대로 여기의 값이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값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자산 부분을 보면은 이만큼 새로 늘어난 거죠. 이제 늘어난 부분이 A 곱하기 G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부채와 자기 자본도 A 곱하기 G만큼 늘어나야 재무상태표 항등식이 만족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자기 자본은 늘어나요. 어느 부분만큼 늘어나느냐? 바로 요 유보되는 만큼 늘어납니다. 순이익을 중에서 우리 기업에 남긴 돈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본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일부는 I 곱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B라는 이름으로 유보이익이 늘어나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EFN, 필요 외부 자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내부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손 안 벌릴 거야.
흥선대원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하겠다. 외부 도움 필요 없어. 따라서 이 fn이 0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a 곱하기 g랑 이쪽에는 i 곱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b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a 곱하기 g랑 i 곱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b가 같아야 된다 라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한쪽에는 g 곱하기 a가 있고 한쪽에는 1 플러스 g 곱하기 i 곱하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쓰면 g 곱하기 a는 이제 i 곱하기 b,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g 곱하기 i 곱하기 b, g 곱하기 i 곱하기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바로 요 성장률이 얼마가 되느냐, 요 g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에 대해서 이제 넘겨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 곱하기 여기 a가 하나 있었어요. a가 하나 있었고 이쪽에는 i 곱하기 b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i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럼 남은 것은 i 곱하기 b. 따라서 g는 a 빼기 i 곱하기 b 분의 i 곱하기 b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자와 분모에 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분자도 a로 나눠주고 분모도 a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a를 a로 나누면 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i를 a로 나눈 값이 있겠죠. 그래서 a분의 i가 들어가고 이제 b는 그대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한편 분자도 a분의 i가 있죠. 그래서 a분의 i 이렇게 쓰고 b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분의 i가 뭐냐? i는 순이익이고 a는 자산이더라. 그러면 자산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재무비율로 뭐라고 했냐면 ROA, 총자산 이익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ROA 값에다가 B를 곱한 게 되는 거고 여기는 1 빼기 ROA 값에다가 B를 곱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그 내부 수익률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성장률에 대해서 정리하면 G는 A 빼기 I 곱하기 B 분의 I 곱하기 B다. 그리고 분모 분자를 모두 A로 나누고 그 A분의 I를 ROA라고 한다면 1 빼기 ROA 곱하기 B, ROA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기억을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의 자산 이익률이 자산이 총 500이고 순이익이 66이었다. 그러면은 먼저 ROA는 500분의 66 해서 13.2%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유보율은 순이익이 66인데 그 중에 44를 이익잉여금으로 줬다. 그러면 유보율은 66.67%, 분수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3분의 2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내부 성장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ROA 자리에다가 13.2, B 자리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9.64%. 따라서 이 기업의 성장률은, 내부 성장률은 9.64%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9.64%까지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밖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9.64%까지는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성장률을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실제 우리의 성장률이 9.64%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9.64%까지 갈 수 있는데 못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성장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 성장률을 하나의 그 지표로 우리의 실제 성장률과 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교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 성장률은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엄격해요. 왜냐하면 마치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듯이 너무 그 밖에 의존을 안 하려는 게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기업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외부에서 적절하게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산을 더 많이 크게 늘려서 이익을 더 많이 늘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이것은 내부 성장률의 개념은 너무 엄격하게 우리는 절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을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빌리자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지 성장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영어로 이제 sustainable growth rate 해서 이제 그거를 번역본에서는 유지 가능 성장률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유지 가능 성장률이라는 이름을 써놨는데, 보통 저는 sustainable 하면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가끔 부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의미는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외부에서 돈을 빌리면 좋은 점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점은 뭐냐면 못 갚으면 그러면 파산한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못 갚아서 파산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조금만 빌려서 계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계산된 것이 바로 이 유지 가능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기업이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현재의 부채 비율을 그대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성장률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 바로 요 유지 가능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식을 보면은 아까 내부 성장률의 식과 거의 형태는 똑같아요. 단 아까 ROA였던 것이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 성장률은 ROA 곱하기 B 나누기 1 빼기 ROA 곱하기 B였다. 근데 이제 지속 가능 성장률은 ROE 곱하기 B 나누기 1 빼기 ROE 곱하기 B더라. 그러면 어떤 것이 클까를 따져볼 수 있는데, B는 똑같아요. 그러면 ROA랑 ROE를 비교하는 건데, ROA는 자산분의 순이익이고 ROE는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자산은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이니까 항상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산이 자기자본보다 큽니다. 그러면 분모에 큰 것이 들어가니까 ROA는 일반적으로 ROE보다 작겠죠. 그러면 ROE 이 큰 것이 분자에 있고 빼기 이것이 큰 것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부 성장률은 지속 가능 성장률보다 일반적으로 작다. 거꾸로 지속 가능 성장률은 내부 성장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내부 성장률은 외부의 도움을 절대 X 하는 아주 보수적인 애고, 이거는 OK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성장을 증폭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 더 높게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느냐? 원리는 비슷해요. 추정 재무제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원래 순이익 I에서 매출이 성장한 G를 생각하면은 I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B만큼은 유보,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요만큼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자산이 늘어난 것도 그대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그 필요 외부 자금은 0이다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지 가능 성장률은 밖에서 돈을 빌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대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안정성의 지표, 그 부채 비율의 지표로서 사용을 했던 자기자본 승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괜히 지었네요. 원통인데 그 자기자본 승수, 이제 영어로는 equity multiplier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기자본 분의 이제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 기업의 부채는 처음에 그 자기자본이 2라고 한다면 2분의 A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의 그 자기자본 승수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싶어요. 그대로 두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도록 냅두고 싶은 거죠. 이것은 그대로 있다. 근데 우리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산 항목도 변하고 자기자본 항목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기자본 승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아까 자산은 A 곱하기 1 플러스 G로 매출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자산입니다. 그 기존의 자산 A의 늘어난 부분까지 합한 전체 총 자산의 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것이다. 이게 분자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새로운 자기자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원래의 자기자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 성장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이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자기자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1 플러스 G 곱하기 I 곱하기 B만큼은 새로 늘어나서 자기자본에 들어온다.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새로운 자기자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새롭게 변화한 자기자본 승수는 요것분의 요거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의 자기자본 승수와 같아야지만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분모에 뭐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 분모를 이쪽에다 곱하고 요거를 이쪽에다 곱해도 식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2 더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I 곱하기 B는 이제 요 2를 요쪽으로 보내서 A 플러스 G 곱하기 A가 있었던 거에 곱하기 2를 한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 A가 있고 1 플러스 G가 있고 A 곱하기
1 플러스 G가 있고 이제 2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A 곱하기 2 더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I 곱하기 B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양변에 A랑 A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2 더하기 이제 풀어서 쓸게요. 괄호를 1 곱하기 I 곱하기 B I 곱하기 B 더하기 G 곱하기 I 곱하기 B G 곱하기 I 곱하기 B는 1 곱하기 2 더하기 G 곱하기 2 G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또 보니까 양쪽에 또 2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이제 약분이 되고, 그러면 I 곱하기 B 더하기 G 곱하기 I 곱하기 B는 G 곱하기 2더라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G이기 때문에 이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오른쪽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G 곱하기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여기 G 곱하기 I 곱하기 B가 있었는데 이것이 등호를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I 곱하기 B가 있습니다. G는 묶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왼쪽에는 I 곱하기 B가 남죠. 자, 이제 이쪽을 오른쪽에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모로 보내면 G는 따라서 2 빼기 I 곱하기 B 분의 I 곱하기 B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랑 아주 유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A만 2로 바뀌었어요. A는 자산, 2는 자기 자본. 이제 여기에 양변 그 분모와 분자를 모두 2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G는 1 빼기 2분의 I 곱하기 B 분의 2분의 I 곱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2분의 I가 뭐냐? 2는 자기 자본, I는 순이익이니까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어떤 재무 비율이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ROE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1 빼기 ROE 곱하기 B 분의 ROE 곱하기 B. 그래서 이렇게 1 빼기 ROE 곱하기 B 분의 ROE 곱하기 B.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주고 매출의 그 상황에서 유지 가능 성장률이 얼마냐 혹은 지속 가능 성장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ROA가 아니라 ROE, 총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ROE라고 한다. 그래서 250분의 66 해서 26.4%가 나오고, 이제 유지 가능 성장률은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유보율이 3분의 2다 라고 한다면 요 ROE 자리에 26.4% 즉 0.264를 집어넣고 B 자리에 유보율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21.35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똑같은 그 숫자로 셌을 때 내부 성장률은 9.64%였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예시에 대해서 유지 가능 성장률을 구하면 21%로 훨씬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던 거랑 동일하게 내부 성장률보다 유지 가능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기업이 외부의 도움까지 구해서 더 최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장률이.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지 가능 성장률은 우리가 그 과도하게 빌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빌리면서도 이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내부 성장률처럼 완전히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과 함께 한다면 이제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떠나듯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일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
요 유지 가능 성장률을 그 지표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 성장률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유지 가능 성장률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영업 활동과 재무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업의 성장률 유지 가능, 성장률은 ROE 곱하기 B, ROE 곱하기 B,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하고 B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ROE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고, 마찬가지로 B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난 3장의 마지막에서 ROE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듀퐁 분석에 따르면 ROE는 PM 곱하기 AT 곱하기 EM이다 라고 배웠어요. 여기서 첫 번째 프로핏 마진은 이제 수익성의 지표였고, 그 다음에 이 AT는 에셋 턴오버, 자산의 회전율,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활동성의 지표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퀴리 멀티플라이어, 요것은 자기자본 승수로 이제 안정성의 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ROE가 커지면 성장률이 커지니까 ROE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수익성이 좋아지거나 활동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요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되더라, 혹은 레버리지가 증가하면 되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4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하고 싶은 게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4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수익성은 좋은가? 두 번째, 활동성, 기업의 이 자산의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레버리지, 부채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 유보를 하고 있느냐? 요 4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요 앞에 2개를 제가 임의로 영업활동이라고 묶어놨고, 요 뒤에 2개를 재무활동이라고 묶어놨습니다. 자, 이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수익성은 우리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기업이 잘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매출에서 순이익을, 요 프로핏 마진, 요 값은 매출분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순이익이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순이익이 올라가려면 비용이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대한 알뜰살뜰 자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에셋 턴오버는 자산분의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100을 버느냐 200을 버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요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 2가지는 기업의 경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업을 잘 경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이라고 제가 묶어놨습니다. 반면에 요 뒤에 2개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외부에서 에퀴리 멀티플라이어는 자기자본 승수로서 자기자본분의 자산, 그래서 우리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면은 요 에퀴리 멀티플라이어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지렛대 효과를 사용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B는 유보율. 유보율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투자자들한테 되돌려주고 남겨서 유보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느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안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가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익성이 좋아져야 된다.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반면에 비용은 절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순이익이 늘어나요. 순이익이 늘어나면 그 중에서 일부를 유보해줘. 이익잉여금으로 현금으로 쟁여놔요. 이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성장을 잘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활동성이 좋으면 됩니다. 활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문제는 매출이 늘어날 때 자산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 기업이 자산을 잘 관리한다면 매출은 많이 늘어나게 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최대한 조금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산이 조금만 늘어나도 되면 우리가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활동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업은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재무활동 중에서 첫 번째인 요 레버리지, 에퀴리 멀티플라이어, 자기자본 승수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외부의 자금을 빌린다면 그 돈을 사용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안 빌리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빌려서 성장을 더 확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마지막은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끝까지 쥐고 있자. 왜냐면 투자자한테 이제 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기분은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지 말고 양해를 구하자. 지금 돌려드리지 않고 나중에 더 몇 배로 성장을 시켜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배당을 주지 않고 최대한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따져서 우리 기업의 성장률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 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